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이 희토류, 희소금속으로 자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자꾸 보여지죠. 거기다가 이 중국이 희소금속으로 세계를 제패하려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김영규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에너지 거버넌스 센터장이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희토류와 또 이 에너지 전쟁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여쭤볼까 하는데, 중국의 이 희토류 야망 이걸 다루기 전에 먼저 희토류, 희소금속 이게 도대체 뭐고 도대체 왜 중요한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잘 아시는 대로 20세기는 가장 중요한 원자재, 자원 그러면 석유를 꼽을 수 있는데요. 21세기에는 이 새로운 산업의 원자재 자원이 희토류하고 희소금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첨단 산업, 재생에너지, 또 첨단 무기, 광통신 이런 게 이제 21세기의 새로운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치 석유와 같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과거에도 이렇게 희소금속이 중요했는데 조명을 못 받았던 건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 혁신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면서 희소금속이 다시 재조명을 받게 된 건지 이게 궁금한데요. 사실은 이런 원자재하고 자원을 둘러싼 국가들의 경쟁은 굉장히 오래된 건데요. 이제 20세기에는 석유하고 가스만 가지고 경쟁을 했지, 사실은 그 앞에 수백 년을 보면은 다양한 자원과 원자재, 소위 이제 그 당시에는 기본 금속이라고 해야 될 텐데요. 잘 아시는 대로 철, 구리, 주석 이런 게 이제 전통적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둘러싼 경쟁이 한 300~400년 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20세기에는 예외적으로 석유가스로 갔던 건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거 형태의 자원 경쟁이 21세기에 다시 나타나는 건데, 한 가지 차이점은 이 기본 금속이 아니고 희소금속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희소금속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이 정의 자체가 일단 그렇습니다. 궁금해지는데. 희소하다. 물론 이제 이거는 지각 안에 분포하는 양이 적다.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정의가 될 수 있고,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지각 안에 분포하는 존재량은 기본 금속보다 더 많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 희소금속이 아니라 풍부금속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희소하다는 의미는 단순히 지각 안에 분포량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경제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능력, 가능성,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고, 또 이제 환경에 폐해를 주지 않으면서 과연 채굴할 수 있느냐, 이것까지 다 포함했기 때문에 이 희토류와 희소금속이 이 가치 있는 거는 경제적으로 채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또 환경에 폐해를 주지 않고 채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흔히 철강혁명이다, 석유혁명이다 이렇게 부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3차, 4차로 넘어가면서 4차 산업혁명은 희소금속혁명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희소금속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해야 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최근에 경제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이제 산업화, 도시화 이런 거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산업화, 도시화에 들어가는 기본 금속들은 철, 구리 이런 거는 똑같이 필요해요. 또 그런 구리나 철 같은 기본 금속에 대한 부족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과 동시에 도시화 산업화와 동시에 병행되는 첨단 산업, 디지털 산업의 등장 때문에 이런 희토류하고 희소금속이 점점 더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다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혹시 이 희소금속이라는 게 그러면 지구상에 이게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희소금속이 된 경우, 이런 경우는 그동안 인류가 많이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개발하는 어떤 기법이라든가 기술 같은 혁신이 안 일어나서 그래서 희소금속이고, 혹시 혁신이 막 앞으로 일어나고 앞으로 많이 사용하면 캐내기 쉬운 그런 기술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희토류하고 희소금속, 특히 이제 희토류 같은 거는 사실은 이 현재 땅에 묻혀 있는 양을 현재 사용하는
수요량으로 계산을 하면 한 땅속에 한 700년 정도 쓸 히토리가 묻혀 있다 그래요. 어우, 충분하네요. 사실은 네. 희소하진 않죠.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는데 네. 이거를 과연 이제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우리가 채굴할 수 있느냐. 기술이 아마 계속 발전돼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매장량도 더 늘어날 것 같고 네. 아마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경제적인 생산 능력도 더 배가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이게 히토리 희소금속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네. 단순한 매장량의 부족 이런 걸로 따질 수 없고 이 편제성입니다. 아, 지리적 또는 국가적 편제성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특히 이제 히토리 희소금속이 그런데 석유가스도 사실은 편제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우리 입장에서 참 억울한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도 없는데 다른 나라에는 정말 엄청난 맞아요. 양이. 일부 국가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히토리 희소금속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일부 국가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히토리 희소금속의 경우에는 오늘 이제 주제가 될 법도 한데 네.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원유는 없었잖아요. 별로. 맞습니다. 많이. 네. 미국이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이요? 전에 한번 히토류 희소금속이 미국도 매장량은 충분한데 이게 환경 때문에 맞아요. 해내지 않는다 이렇게 맞아요. 들었었거든요. 역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정의한 대로 네. 미국이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저희가 사실은 최근에 쓴 책이 이제 가난한 미국, 네. 부유한 중국인데 네. 그 의미가 바로 이제 21세기 첨단 산업의 원재료가 미국은 가난하고 중국은 부유하다 이 의미인데 그 의미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미국이 매장량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환경적 이유 또는 경제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미국이 현재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다. 네. 다만 이게 계속 가난하진 않을 거고 상황 변화에 따라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이거를 국가 안보 문제로 보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따라 뭐 친환경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히토리 희소금속을 모두 미국이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뭐 21세기 어느 시점에 네. 미국이 가난해지지 않고 다시 부유해질 것인가. 네.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저희가 지켜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 가장 히토류 희소금속에서 부유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중국이 1등입니까? 중국입니다. 그거는 뭐 일찌감치 히토류를 개발하고 희소금속을 자꾸만 캐내려고 했던 중국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겠네요.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중국은 매장량 자체로 봐서는 전 세계 한 45%, 네. 뭐 이렇게 압도적이진 않은 매장량인데 생산량 압도적인 것 같은데요. 45%도. 네. 생산량은 이거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데요. 네. 이 히토류의 중국 이 편제성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2009년이에요. 네. 2009년에 중국의 이제 편제성이 세상 밖으로 이제 드러났는데 어떻게 보면은 무기화를 중국이 이제 시작을 한 최초의 시점이 2009년이에요. 네. 당시에 중국의 그 독점 생산 비율이 98%예요. 엄청나군요, 진짜. 네. 미국은 제로예요, 생산량이. 와. 당시에. 네. 다만 이제 10 뭐 몇 년이 지났는데 현재는 중국이 한 50 몇 프로 이 정도로 생산 비중은 많이 줄었어요. 네. 10몇 년 동안. 그리고 이제 중국 밖에서 뭐 호주 이런 지역에서 이제 생산을 늘려가면서 조금 비중은 줄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히토류나 희소금속이 이제 석유나 가스하고 좀 다른 이유는 단순히 생산과 매장량이 특정 국가에 이 편중돼 있다 이걸 넘어서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그 사항이 뭐냐면 어느 국가가 이 생산된 걸 가공하느냐. 왜냐하면 히토리나 희소금속은 이 가공을 해야 값어치가 생겨요. 가공을 안 한 상태는 그냥 돌이나 흙이거든요. 네. 또 값어치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그래서 사실은 최근 10몇 년 동안 이제 중국의 생산 비중은 많이 줄었는데 중국의 가공 재련이라고 하죠, 사실은. 네. 이거를 프로세싱 하는 건데 가공 비중은 여전히 8, 90%예요, 중국이. 그러면 원석 같은 걸 캔에서 이걸 중국이 다 현재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가공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거 뭐 기술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뛰어들면 중국 기술을 따라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유럽이나 미국 국가. 이게 이제 기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히토리나 희소금속 전부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0여 가지의 희소금속이 있는데 네. 이 거의 모든 것들이 일단 생산을 하면 그거를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가공은 이제 재련이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해요. 전기. 네.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고 네. 또 이 환경에 폐해가 되는 뭐 염산, 황산 이런 걸 다 넣어서 하기 때문에 네. 전기값이 싸거나 또는 환경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만 할 수 있는 산업이 바로 이 희토리 희소금속 가공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생산은 줄었는데 네. 미국, 유럽에서 이 가공을 할 만큼 지금 환경 규제나 이런 게 정비가 안 돼 있고 네. 또 친환경 기술이 아직은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가장 큰 미국, 유럽의 딜레마는 사실은 이 가공을 어떻게 하느냐, 가공을 어디서 하느냐, 바로 이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요.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 뭐 디지털 혁명, 네. 이 혁명 이후에 희토류, 희소금속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중요해진 겁니까? 아, 맞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갑자기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기억을 해보시면은 일본이 이제 가전 왕국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게 1970년대예요. 네. 당시에 이제 가전 왕국이라는 건 이제 첨단 기술이 소형화하는 거잖아요. 당시에는. 네. 그래서 포터블 들고 다닐 수 있는 뭐 카세트 테이프 또는 뭐 컴퓨터. 근데 이런 게 다 가능하게 된 게 희토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희토류하고 희소금속이 첨단 산업 또는 재생에너지 무기에 쓰일 수 있는 이유는 아마 그 몇 가지 특성 때문일 거예요. 기본 금속과 다른 첫 번째는 가볍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 가볍고 소형화되고 그리고 이제 그 자성이라 그러는데요. 자성, 네. 매그네틱,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 금속들이. 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는 뭐냐면 빛을 내요. 자체 발광, 이 루미너센트하다 그러는 건데, 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성질이에요. 가볍고 강하고 자체 빛을 내고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시면 최근에 무기라든가 재생에너지나 첨단 산업에 잘 보세요. 제품의 특성을 다 이런 성질이에요. 네. 특히 이제 자성이 왜 중요하냐면 이 희토리나 희소금속을 섞어서 만드는 게 영구자석이라는 건데요. 네. 영구자석은 사실은 거의 모든 가전제품 또는 무기, 전기자동차, 모터.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동차가 이제 액체 연료를 넣어가지고 실린더를 해서 파워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료가 이제 네. 매연이 많이 나오고 네. 그걸 벗어나게 하기 위한 핵심적 기술이 영구자석이에요. 영구자석이 그걸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획기적인 원천 기술인데 이게 응용이 되면 이제 뭐 전기차, 뭐 비행기 온갖 군데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능하게 한 원료가 희토류이기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모든 특히 이제 미국, 중국 같은 강대국들이 이 금속의 확보, 희토류의 확보, 또 그 가공 기술 뭐 이런 걸 둘러싸고 소위 말하면 올인을 하는 네. 패권 경쟁을 벌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당장은 리튬 가격이 뭐 최근 한 2, 3년 동안 거의 10배 가까이 올렸던데.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제 여러 희토류 중에 특성 중에 자성을 갖거나 또는 뭐 빛을 내거나 이런 이 다양한 희토류들이 있잖아요. 이런 희토류들도 나중에 이렇게 리튬처럼 가격이 폭등하고 이게 자원의 무기화로 중국이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다 하나하나 될 만한 맞아요. 상황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최근에 한 1, 2년 동안 가장 관심을 끌고 지금 시장 변동성이 큰 게 소위 이제 리튬이라는 네, 거예요. 리튬. 지금 하나죠, 리튬. 네, 리튬은 뭐냐? 리튬은 그 2차 전지라고 그러죠. 배터리 네. 충전했다 다시 쓰는 거. 그 2차 전지의 아주 핵심적인 금속이에요. 리튬이 없으면 소위 2차 전지는 작동이 안 돼요. 네. 근데 이 리튬은 이제 하얀 석유라고 부르는데 하얀 석유 와닿는데요? 하얀 석유예요. 왜냐하면 하얀 석유. 이 금속을 가공을 하면 이게 하얀색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하얀 석유인데 색깔이 하얗고 석유와 똑같은 기능을 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기차가 이게 없으면 갈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다른 금속들이 이제 뭐 코발트도 필요하고 망간도 필요하고 뭐 흑연도 필요하고 니켈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차 배터리의 아주 핵심적인 금속들이죠. 희소 금속들이죠. 네. 근데 다른 금속들은 배함량을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리튬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석유인 거예요, 이게.
리튬도 대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라는 기사는 몇 번 접했는데 리튬을 대체하려면 네. 리튬을 대체하려면 그게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솔리드 배터리라고 전고체. 네. 근데 그거는 아마 상용화가 되려면 시간이 더 걸리고. 네. 말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값이 급반등을 하고 있는 게 리튬이에요. 네. 왜냐? 전기차가 심상치 않게 이게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빠르게. 네. 전기차 대수가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 2021년 말부터 이게 급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전기차 네, 확산이. 그래서 2021년 말에 한 560만 대예요. 신규 신규 판매 대수 560만 대. 그 중에 중국에서만 290만 대. 미국은 작아요, 조금 전기차가 아직은. 네. 미국이 한 4, 50만 대밖에 안 되고 유럽이 이제 중국보다는 좀 작지만 비교적 많고. 그래서 이제 560만 대인데 이게 2025년이 되면 뭐 1000만 대, 2030년이 되면 1억 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뭐 명확관화하잖아요. 여기에 들어갈 리튬을 따져봤을 때, 이게 몇 배가 늘어나는 거지? 네. 과연 이게 리튬이 충당이 가능한가? 공급이?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사람들이 이거는 정말 위기로 가겠다. 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아시는 대로 뭐 불과 뭐 2년 전에 9,000불 톤당 9,000불 하던 게 작년이 아니죠. 올해 초에 보시면은 뭐 6만 불이다. 와. 7만 불이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만약에 요 하나의 금속이 이렇게 오르면 어떻게 됐어요? 전기차 값이 이제 올라가니까 네. 아마도 이제 이런 게 염려스러운 이유는 전기차 보급이 지장을 받을 거다. 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재생에너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가면서 생기는 현상들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이게 거칠고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가는 게 재생에너지를 이제 자동차에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이제 강대국 간의 경쟁도 이게 촉발하고 그죠? 그런 네.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가는 게 이렇게 평화스럽고 네. 스무드하고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원자재 경쟁이 굉장히 이게 거칠다. 거칠고 이게 정말 파국으로 치달할 수 있는 그런 거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튬은 정말 뜨겁고 다만 이제 히토류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히토류가 이 리튬만큼 이게 뜨거워질 거냐 이 논쟁인데 리튬은 분명히 전기차 배터리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히토류가 올라가는 원인은 히토류도 올라가는데 리튬만큼은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지 않고 이게 이제 2040년까지 가도 리튬은 한 40배가 상승할 거다 수요량이. 히토류는 한 7배 정도 뭐 이렇게 추산을 해요. 네. IEA에서도 공식적으로. 네. 그거는 저는 뭐 합당한 추산이라고 보고 그 이유는 히토류의 그 증가의 촉발 요인은 현재로서는 가장 큰 요인은 풍력 발전이에요. 네. 풍력 풍력 발전에 발전 엄청나게 많은 히토류가 필요한 풍력 거죠. 발전 터빈. 그게 네. 이제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거기에 연구자석. 연구자석. 네. 연구자석이 이제 그 풍력 발전 터빈을 돌리는데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과거에는 이 연구자석이 없을 때는 기어박스형을 썼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터빈이 굉장히 많이 돌아야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네. 연구자석을 넣으면은요 이게 조금만 돌아도 똑같은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 효율성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네. 그게 이제 연구자석인데 그러려면 연구자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돼요. 거의 뭐 몇천 킬로가 들어가겠죠. 네. 그러니까 거기로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력 발전 증가하고 히토류 증가는 현재로서는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전기차 배터리에는 히토류가 그렇게 들어가질 않아요. 네. 그래서 히토류는 전기차 배터리보다는 모터, 전기 모터, 트랙션 모터라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양은 뭐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뭐 리튬은 30kg가 들어가요. 네. 엄청난 양이네요. 리튬. 전기차 배터리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아니, 이런 얘기를 제가 좀 인터넷에서 SNS에 보니까 좀 나오죠, 그죠? 네, 뭐 좀 테슬라 관련해서 네, 이게 무슨 다금발이냐? 테슬라 자동차 가격이 시세 시가 생선의 찌가면 시가 그럴 이렇게 붙어있는 수밖에 것처럼 없어요. 테슬라 자동차 가격이 요즘에 시가다. 그럴 수밖에 이게 워낙 리튬 가격이 자꾸만 맞아요. 뛰어오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의 값이 네. 한 40%가 금속값이에요. 아, 40%가. 40%가 그리고 아니, 배터리의 네. 값도 한 70%가 금속값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데서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면 그래서 중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와, 나중에 그야말로 하얀 석유를 갖고 막 흔들흔들 이렇게 시장을 장악할 맞아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맞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희소 금속이든 히토류든 이 관련해서 중국의 어떤 목표, 야심,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요. 자, 보세요. 중국이 언제부터 이거를 전략적으로 보기 시작했나, 히토류를. 또는 이제 저는 이제 무기화를 이미 했다고 보는데 그 시점은 2009년이에요. 일찌감치 중국이 시작했네요. 최초로 무기화를 한 건. 네. 왜 2009년에 무기화를 했냐? 2000년대 초면은요. 중국이 거의 히토류에 대해서는 그 토탈 밸류 체인이라고 그러죠. 채굴에서부터 가공, 소재화, 부품. 그러니까 부품은 연구자석 또는 뭐 LCD 패널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 여러 가지 부품. 그러니까 전 밸류 체인, 토탈 밸류 체인을 완성을 했어요, 중국이. 2000년대 초면. 그러니까 완성을 해놓고 이제 미국, 유럽은 자기들보다 좀 늦게 전기차를 이제 가동을 이제 하려고 그러고 뭐 풍력도 그러고 재생에너지도 다 중국에 의존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수출을 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중국 내에 만드는 전기차에만 하는 것도 부족한데 이걸 왜 우리가 수출하냐. 또 우리가 만드는 태양광 풍력에 들어가는 히토류, 희소금속만 해도 우리가 부족한데 이걸 왜 우리가 미국, 유럽에 수출하냐. 이렇게 되기 시작한 게 이제 2009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유럽이 그 일부 책에서는 이거를 서구의 몰락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서구의 몰락 그 정도로 2009년을. 와. 왜냐하면 미국, 유럽의 충격은 예. 어마어마해요. 당시에. 왜냐하면 계속 중국이 원자재 공급지로 남을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중국은 사실은 이 준비는 이제 1960년대, 7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 이 중국은 이 지도자 자체가 히토류 전문가가 여러 명이에요. 역대 중국의 지도자가. 네. 그러니까 이걸 너무나 잘 알았고 히토리의 가치를. 또 이제 덩샤오팽 같은 경우는 이미 90년대에 바오토우라고 그 중국의 히토리 본산지 거기를 방문해서 덩샤오팽이 이미 90년대에 중동에 석유가 있죠. 네. 중국에는 히토리가 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 말은 그 말이 의미하는 건 이런 거예요. 20세기에는 미국이 자동차 산업을 지배하고 네. 또 중동의 석유를 장악을 해서 세계를 지배했다. 예. 또 중국은 자동차 산업이나 전통 자동차 산업, 석유에 대해서는 약소국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20세기에 힘을 못 썼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 이거를 판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전기차로 간다 그러면 다른 첨단 산업으로 간다.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네. 다만 우리는 미국이 석유를 장악했던 것처럼 그 원재료인 히토리 희소금속은 우리가 장악하겠다라고 이미 90년대 덩샤오팽이 선언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일찍 이걸 세상을 내다봤단 말입니까? 진짜 왜냐하면 히토리 충격적인데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와, 이게 중국의 지도층 인사들 중에는 공대 출신이 많다더니만 맞아요.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겠네요. 맞아요. 와. 그 정반대가 미국이에요. 정반대가 미국? 그럼 미국은 몰랐어요. 비공대? 몰랐다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미국 정말요? 역대 대통령들은 거예요? 네. 잘 아시는 다 법대 출신이에요. 자, 이게 2009년에 아까 서구의 몰락이라고 표현했고 네. 중국이 이제 이거를 완성을 해서 무기화한 시점이 2009년이라고 했죠. 네. 이렇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역할한 사람이 클린턴 대통령이에요. 1990년대. 네. 이 중국은 이제 히토류 생산과 밸류체인 갇힌 거는 중국 내의 자원을 활용해서 한 거고 또 하나는
영구 자석 기술은 미국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원래 원조는 미국이나 또 미국에서 서방 온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네. 그 영구 자석 기술이 어떻게 중국으로 넘어갔나? 네. 그게 90년대에 넘어간 거예요. 클린턴 대통령 때. 중국이 제가 최근에 낸 그 책에 자세히 그 뒷얘기를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1990년대 중국은 이 미국이 GM이 개발한 영구 자석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밀한 전략을 세웠더라고요. 1990년대. 그래서 그 소위 말하면 이제 군부의 자금인데 그거를 미국 투자 회사의 자금으로 포장을 해서 이 중국 자금을 가진 미국의 투자 회사가 미국의 영구 자석 회사, 소위 그 러스트벨트에 있는 미국의 영구 자석 부품 회사를 인수를 해요. 네. 1990년대.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가동을 하다가 전부 중국으로 옮겨버려요. 당했군요, 한마디로.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클린턴 정부가 이 소위 심사나 이런 거를 뭐 다 했어요. 네. 이런 민감한 기술 다 했는데 전부 다 통과시켰어요. 그야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기술을 알고 있는 어떤 공대 출신 이런 분들이 좀 거기에 관여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말씀 들어보니까. 엄청난 네. 전략적 실수고 아이고. 어떻게 보면은 역사의 방향을 바꾼 하나의 사건이다. 네. 그게 이제 그 영구자석 공장 이름이 마그네 퀸치라고 마그네 퀀티. 마그네 퀸치라는 회사예요. 퀸치 뭔가 약간 중국 이름 같이 이렇게 처음부터 중국 이름 마그네 같이. 퀸치라는 회사인데 이게 마그네 이제 퀸치. 역사적으로 90년대에 클린턴 정부가 자기도 모르게 중국으로 넘겼는데 이거를 뭐 그 이제 저서에서 그 가치로 따져봤어요. 과연 90년대에 중국으로 넘어간 영구자석 기술이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보면 얼마나 될까를 계산해 보니까 거의 중국의 총 GDP하고 맞먹는 돈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그대로 흘러간 거더라고요. 그게 약 4조 달러, 4 트릴리언 달러가 그냥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미국의 경제는 총 한 12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되잖아요. 12조 달러 되잖아요. 그 중에 한 3분의 1이 그냥 통째로 중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러스트벨트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망가진 건데 이거를 당시의 대통령 이제 2000년대에는 오바마 대통령이죠. 오바마 대통령도 잘 몰라요. 네. 중국은 이미 무기화를 시작했는데 오바마 대통령 기억하시면 중국하고 기후변화 협력하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기후 기술을 도와주고 중국을 도와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돼. 이런 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중국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미 경제나 무역을 국가 안보로 중국은 하고 있는데 네. 이 미국은 전혀 그거를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거의 2010년대에는 거의 미국이 잃어버린 시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서 네. 그 반격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 법대 출신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말 혁신 기술을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들을 참모진 보좌진으로 써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이해 못한 쪽이 완전히 당했다 해도 네. 과언이 아니네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게 저도 문과 출신이라 네. 이제 그런 한계들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저는 혁신 기술을 이제 모르면 더 이상 맞습니다. 이 어떤 패권 전쟁에서 미래를 지배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항상 걱정하던 얘기를 지금 말씀해 주신 네. 것 같아서 그래도 최근에 이런 경제 안보나 기술 패권을 이제 한국이나 미국 정부들이 인식을 해서 뒤늦게라도.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자 이렇게 먼저 이제 중국의 야심과 지금까지 전략에 대해서 1편에서 알아봤는데 자 그러면 뭐 미국이나 서방 사회가 그대로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제 2부, 3부에 걸쳐서 그 말씀을 계속 나눌 거니까요. 잊지 말고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설정해 주시면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